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 정말 흔한 만성 질환이죠. 그런데 이런 만성 질환이 통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이런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통증과 연결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안원식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비욘디에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네, 인사 좀 처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안심 서울 마취통증학과 의원과 경희 구기매가 한의원을 하고 있는 안원식이라고 하고요. 서울의대 졸업하고 이름과 같이 경희 한의대 졸업했습니다. 네. 아니 이거 이력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원장님께서는 그 서울대학교 교수로 2001 년부터 2013 년까지 재직 이렇게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한의학을 다시 공부하시기 위해서 좀 다시 이렇게 입학하셨다고 맞아요. 제가 전해 들어서 이제 어떻게 또 공부를 하시게 된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마취과 교수 하면서 네네. 교과서에 있는 대로 환자 반응이라든가 생체 신호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가 경희 한의대를 나온 한의사 학생들이 서울의대에 들어온 친구들한테 좀 배워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배웠습니다. 아, 거기 가셔가지고.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진료 보실 때도 네. 이제 좀 두 가지 관점으로 진료 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떤지 맞습니다. 궁금해요. 예, 뭐 흔하게는 환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양의학적 치료가 더 맞는 것 같다. 저는 양약 먹으면 속만 아프고요. 한약으로 해주세요. 한의로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환자들이 얘기하면 그거 맞춰서 해드리고 그게 1번이고. 아, 환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으신가요? 꽤 많아요. 꽤 많고.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증상으로서 구별이나 아니면 기존에 치료 못 받아보셨던 분들이 새로 오셔서는 제가 해야죠. 제가 하고 그런 거는 관점이 양쪽 다 관점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는 동등하고 필요한데 오늘 슬라이드에 그런 거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주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 만성 질환이 통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면서 좀 같이 배워보고 궁금한 점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제목이 고혈압, 당뇨와 통증인데 먼저 통증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여러 가지 뭐 부위의 통증이 있겠는데 흔히들 요통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하지요. 이런 통증의 원인들을 살펴보자면 구조적 원인으로 디스크나 관절염이나 골절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이미 진행된 이러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능적으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그것이 구조적으로까지는 아직 변형이 안 됐지만 그런 것으로 기능적으로 잘못된 자세만으로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운동 같은 거를 너무 안 해서 또는 질병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해서 근감소증 같은 게 생겨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한쪽 근육이 과긴장하고 한쪽 근육이 부적절하게 이완돼 있는 이러한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적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밖에 통증이 전신 질환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통증의학을 배울 때 한 30년 넘었는데 저희 스승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 가르쳐 주신 게 갑상선 장애는 꼭 체크해라. 네네. 갑상선 항진증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는 통증이 꼭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보라고 하셨고 그 밖에 오늘의 주제 하나인 당뇨 또는 스트레스, 빈혈, 뭐 고혈압 등등 같은 전신적 질환도 통증과 연관이 있고 오늘은 좀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 밖에 종양이라든가 감염, 비만, 운동 부족 등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먼저 기능적으로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갑상선이나 췌장, 부신 피질, 적혈구 같은 검사들을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에서 나오는 티록신, 인슐린, 코티솔, 혈색소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검사 수치들 중에 어떤 특정 검사 수치가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뭐 4가지 검사를 했는데 하나가 정상보다 높다. 이 점선이 이제 정상이라고 봤을 때 이 정상보다 높다. 그러면 얘를 원인으로 보고 얘를 더 낮추는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합당하겠고요. 반면에 특정 검사 수치가 낮다. 그러면 이것을 올리는 뭐를 신시로이드로 보충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정상이 나오고 나는 아픈데 종종 그냥 피 검사에서는 정상이고 각종 검사에 정상이니까 마음 편히 먹고 잘 주무시고 밥 잘 먹고 그리고 가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건 정상 고농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정상 고농도 또는 정상 저농도 요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상 저농도라고 하는 것은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이긴 한데 대부분 이 하위 정상 부분에 쭉 몰려 있는 이러한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정상 저농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 용어에서는 이런 걸 습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습이라고 그런 것은 물기가 많은 거잖아요. 우리 몸에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농도들이 낮아지겠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낮은 상태에 있지만 얘네들이 양의학적 검사에서는 다 정상 수치로 분류가 되는 거고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뭐 몸이 무겁다든 뭐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의학적에서는 습증이라고 보고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정상 고농도라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의학적 검사에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검사치에서 다 정상이지만 이것이 대부분 높은 곳에 위치하는 이러한 정상 고농도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혈액이나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마를 경우에 조증일 경우에는 이렇게 높게 됩니다. 우리 몸이 한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양이 많거나 적게 되면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지금 제가 여기서 4개만 갖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4개가 아니고 수천 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면 몸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고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통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 검사 결과는 4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 한 2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배운 관점은 이러한 정상 수치를 보는 관점이었고 나중에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의 한의사로서 배운 관점은 이러한 정상 저농도, 정상 고농도라고 제가 만든 그렇지만 한의계에서는 이게 습증, 조증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중에 어떤 것인지를 보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저희가 통증 환자의 혈액 검사 같은 걸 할 때 티록신, 인슐린, 코티솔, 혈색소 같은 거를 검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용질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이것이 혈액 안에서 몸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 관점에서 습증이나 조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환자에서 이러한 4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듣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용질 관점이냐 용매 관점이냐 이 2개의 결과값은 같은 값이고 분자 분모를 바꿔서 그냥 표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당뇨가 뭐 기준은 뭐 140mg/dL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물을 위로 올려서 dL/mg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그러한 관점을 지금 양의계와 한의계가 그렇게 해서 바라보고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것만 이해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한의계와 양의계가 서로 얘기하는데 왜 말이 통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환자분들이 뭘로 치료해 달라고 얘기해서 되게 그걸 맞춰드린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 동일 환자에서 동일한 증상을 갖고 내원하였더라도 검사를 해보거나 진단을 해서 이학적 검사를 하거나 피검사나 이런 걸 해보다 보면 상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 봄에 통증이 있을 때하고 가을에 통증이 있을 때가 비슷하지만 환자는 느끼기는 비슷하다고 그걸로 해달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검사할 땐 어떨 땐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한의계로 치료하는 것이 더 적당한 조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할 때는 이제 내가 중심을 잡고 이러이러한 검사 결과가 있으니 이번에는 한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급성 질환이라든가 아주 심한 질환일 때는 양의학적 질환 여기에서도 이제 양성 나오기 때문에 양의학적 방법으로 처치를 하고요. 만성적이거나 은근하고 지속적이고 그럴 때에는 한의학적 치료를 많이 합니다. 또한 원인 치료 같은 거 할 때도 한의학적 치료를 많이 합니다. 잠시 후에 슬라이드에서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네. 우리가 의학이 꽤 많이 발달돼서 원인을 알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원인과 정확한 진단을 안 하고 그냥 증상 베이스로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은 동일한 환자가 나 지난번하고 똑같은 증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학적 검사상 다르게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명심해서 진찰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주제지요. 고혈압. 네.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강연 의뢰 받을 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예시를 들어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혈압은 인체 안에 있는 여러 장부들의 뭔가 이상이 있을 때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체의 여러 장기 중에 어떤 조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부족했을 때 그래서 조직 1이나 조직사들이 에너지가 나는 부족해 더 보내줘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더 보내야 될까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요 고혈압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들이나 사람들한테 여쭤봤더니 에너지 부족할 때 뭘로 보충할까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 잘 자고 잘 먹고 휴식하고 운동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인체가 이거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생활 습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시간이 좀 가야 되죠. 그래서 체내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화단에 어떻게 물 뿌리기를 이렇게 한다 쳐봐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주는 물 뿌리기를 하고 만약에 물이 호수가 짧은데 저 멀리 보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고개 쳐들어가지고 멀리 보내기도 하는 물 뿌리기를 하죠. 그런데 이 물 뿌리기 하는 두 개의 차이는 호수 끝하고 꽃가지 거리가 차이가 있죠. 근데 이러한 차이를 했을 때 물 뿌리기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통 호수 끝에서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호수 끝을 쭉 눌러가지고 좀 짧게 눌러서 구경을 얇게 하면 쫙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멀리 보내서 호수 끝을 눌러서 멀리 보내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고혈압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처음에 보충을 할 때는 우리가 호수 끝을 눌러가지고 멀리 보내는 것처럼 조직이 모자라고 할 때 인체 내에서는 혈관의 크기를 줄입니다. 꽉 조여요. 줄이면 더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부족한 조직까지 더 잘 보낼 수 있게 혈관의 크기를 줄인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멀리 보낼 때 호수 끝을 누르기도 하지만
애시당초 이게 잘 물이 양이 적을 때는 수도꼭지 가서 더 세게 많이 끝까지 다 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꼭지를 더 세게 트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할 때 수도꼭지를 더 세게 트는 것처럼 우리 인체 내에서도 심장 박출량을 현격하게 늘립니다. 그래서 이 박출량을 늘림으로 해서 혈액 부족한 조직에까지 혈액을 더 보내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장부가 에너지가 모자라서 대사작용을 못할 때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면 체내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것은 혈관을 수축하고 심박수를 늘리고 일회 박출량을 늘리고 또한 호르몬과 신경계의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혈액 공급량을 늘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즉 혈관이 수축되고 심박수나 박출량이 늘어나고 호르몬이 다량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것을 고혈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상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원인, 나아가 이제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이렇게 먼저 예시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적이고 가족력이 있으며 짠 음식 많이 먹고 뭐 비만, 운동 부족, 과음, 흡연, 고령,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다는 것은 다들 들어서 보셔서 아실 수 있을 건데요. 그 밖에 질환도 이러한 고혈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는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요. 콩팥이 안 좋을 때도 고혈압이 잘 생기고 또한 수면 부족, 코골이 뭐 이런 거에서 잠을 잘 못 쓸 때 수면 장애일 때도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골이 하시는 분 또는 고혈압 있으신 분은 수면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보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요. 또한 스테로이드 약제나 그 밖에 온갖 뭐 소염 진통제 무슨 약제든 약제를 드시고 있으면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 가능한 검사들을 꼭 해서 고혈압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밖에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통증도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프면 거기 개선하기 위해서 혈액을 많이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을 많이 보내드리기 위해서 혈관 수축을 작용하고 고혈압일 때는 혈관이 수축하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면서 조직과 산소의 영양 공급 감소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해서 혈관을 수축해서 잘 보내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일부 다른 근육, 그러니까 대개는 이러한 혈관 수축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뇌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심장 이런 것들은 먼저 보내주고요. 그 밖에 팔, 다리, 손끝, 발끝 이런 데는 잘 안 보내줍니다. 얘네들은 인체 입장에서 보면은 필수 장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렇게 되면 뭐 관절이라든가 손끝, 발끝에서는 통증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을 때 혈관 수축을 해서 혈압을 보충할 때는 혈류 공급을 보충할 때는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환자들은 꼭 고혈압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고, 두 번째로 혈관 수축하게 되면은 혈관의 압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봤을 때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압력 늘어났을 때 그래서 두통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가슴 통증이라든가 근육통, 관절통들이 혈관 수축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고혈압일 때는 통증의 민감도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뭐 난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섬유근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온갖 근육에 다 통증이 발생되는 이런 섬유근통이 있을 때는 고혈압 여부를 꼭 점검하고 혈압들 잘 같이 조절을 해서 이 섬유근통을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굉장히 여러 부위가 그냥 손만 닿아도 아픈 그런 통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고혈압하고도 관련이 밀접하게 되는데 그게 통증의 민감도 향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당뇨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서 네. 제가 한번 한번 전달을 드려볼까요, 원장님? 예, 말씀 주시죠.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우리가 혈압이랑 통증을 평소에는 연결을 잘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들을 보니까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좀 이해가 갑니다, 원장님.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좀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생각 많은 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이제 만성질환 잘 관리 중이신데 무릎 통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게 체중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혈관 문제도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혈관 건강과 통증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혈관하고 통증은 굉장히 밀접하죠. 여기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조직들은 다 혈관이 가고 있습니다. 혈관이 가야 그 혈관 안에 혈액이 그 장기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무릎 통증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무릎에도 당연히 혈관이 있고 그 혈관에 혈액을 보내줄 때 그 혈관이 적절히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축과 이완 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거기 혈관 자체에 분포되는 신경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신경이 적절하게 있고 조절이 되려고 그러면 필수적인 것이 조금 이따가 나오는 혈당입니다. 혈당이 적절하게 붙어 있어야 되지 너무 과다하게 붙게 됐으면 또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오는 신경병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거는 혈관 내부에 또 찌꺼기를 쌓게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통증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과 고혈압, 근골격계 통증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아주 밀접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클리어캐스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그 농도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인데 전체적으로 좀 낮은 쪽에 속하시나 봐요. 이게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혹시 수치가 낮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어디까지가 건강한 낮음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또 슬라이드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여기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일반인 분들도 이해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정상 낮음 이런 표현만 했지만 여기 보여 있는 아래에 있는 이 습증은 한의계에서 거의 90%의 질병을 이걸로 보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한의계에서는 네. 10병 9담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90%가 담증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담증이 뭐예요? 예, 그걸 이제 바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병 9담이라고 그랬고 이 담은 뭐냐면 수습담 동원 그래서 물이 그냥 뭉쳐 있으면 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상태가 지금 습증이거든요. 물이 부적절하게 뭉쳐 있으면 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뭉쳐 있는 습이 또 어떻게 부패해서 썩어. 그래가지고 변화가 됐으면 그걸 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근육 뭉쳐 그러면 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수습담 동원에서 한의계의 용어고요. 그래서 요 습증을 또는 습증과 담증은 거의 이제 유관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습증을 한의계에서는 90%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게 정상 전홍도 이렇게 말씀한 거는 양의학적 관점 또는 일반인들이 양의사들한테 혈액검사에서 받았을 때의 그 용어 그런 걸로 관점을 해서 제가 정상 전홍도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이지 이거를 한의사들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한의사들은 습증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습담 동원으로 해서 대부분의 90%를 이 습증과 담증으로 보기 때문에 한의계에서 바라보는 질병 관점의 90%라고 보셔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정상범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다 좀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치료도 좀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치료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의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질을 여기 뭐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한다든가 갑상선 호르몬을 낮춘다든가 인슐린을 줘서 혈당을 낮춘다든가 뭐 저혈당인데 글루코스를 보충한다 이렇게 하지만 한의계는 이 물을 조절합니다. 물을 빼거나 물을 집어넣거나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의계 뭐 치료의 또한 90%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치료 관점이 좀 전혀 확실히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아까 용질과 용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 농도에 또 그렇죠. 문제라고 말씀도 그러니까 주셨습니다. 이게 네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어떻게 보면 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이게 조금 약간 과한 여기도 있지만 물은 적절히 조절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정 비슷하게 있고 용질 그러니까 포도당 농도만 재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처음 답변에 한의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진료 중에 다르고 뭘 잘 해석이 안 됐네 물어봤는데 답이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막연하게 얘기해 줬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취 통증약과 마취과를 하면서 수액요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네네. 수액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이 어떤 사람은 눈꺼풀이 탱탱 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부어. 그것이 왜 그런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마도 습증 조증에 대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제가 지금 표현 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의계를 갔고요. 그래서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것이 치료도 마찬가지로 90%가 이 물을 빼냐 넣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두 가지 다른 관점을 같이 네, 설명을 관점이 해주셔서 네.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요것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건강한 낮음인 건지 아까 그거를 좀 올리면 건강한 낮음이라는 것은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네. 건강한 낮음이라는 건 없고 이게 정상 저농도라는 그 정상 표현은 양의사의 관점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이니까 마음 편히 하라라는 그 정상을 그대로 따왔다는 거지 정상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병증입니다. 왜냐하면 환자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는 것이 불편함을 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어디까지가 건강한 낮음이라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증상이 없으면 건강한 거지만 증상이 이미 있다.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는 교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님 질문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바로 혈압이 오릅니다. 이런 반응도 뭐 어떤 에너지 불균형 뭐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마음 상태가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이게 좀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좀 질문 주셨습니다. 예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건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몸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일, 뭐가 어디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 혈관 수축, 뭐 호르몬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딱 받았어.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되고 그 스트레스 중에 원시시대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가 생명의 위협입니다. 나를 포식하려는 어떤 동물들이 나를 잡으러 왔어. 그러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두뇌하고 심장, 근육에다 빨리 혈액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혈압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바로 받아서 혈압을 올리는 거 이거는 정상 반응이고 그것이 비정상이거나 나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포식하려는 나쁜 동물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빨리 정상화돼서 혈액도 다른 곳에 보내고 심장도 불필요하게 많이 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혈압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거는 정상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마음 상태가 혈압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확실하게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는 이게 나를 포식하는 그 동물의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그 뭐 직장 생활의 상사의 스트레스인지 이런 것들을 뭐
칼로 무자듯이 딱 자르는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그러면 혈압이 오르는 것은 정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을 때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게 중요하고 또한 마음 상태에서 그런 사회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이 없어졌을 때 바로 가라앉히는 뭐 마음 수양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 정도만 더 전달 드리고 내용 또 이어가 예. 보겠습니다. 혹시 혈압이 높다는 걸 몸으로 어떻게 느끼나요? 피 쏠리는 느낌이 고혈압의 느낌인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저런 느낌이 나면 그러니까 몸이 혈압이 높다는 느낌이 나는 것 정도는 그걸 느끼게 되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보통 고혈압은 막 전에 수축 혈압 260까지 나오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와, 혈압을 증상이 없으세요? 뭐 증상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심지어는 그래서 안과 수술을 받으려고 해서 저는 이제 마취를 했기 때문에 마취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 시간 중에 항상 혈압을 재기하니까 혈압이 2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안 재는 자기는 한 번도 안 재봤대요. 어머. 그럴 정도로 증상이 별로 없으셔요. 다만 어. 이제 눈에서 그 혈관이 터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과 수술을 받으러 해서 이거는 지금 안과 수술할 게 아니라 고혈압 치료를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내신 적이 있는 정도로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는 걸 몸을 느끼는 것은 이런 건 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질환이 있을 때 혈압 체크하는 건 의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피 쏠리는 느낌이 고혈압 느낌에 이거는 뭐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혈액량이나 압력이 높아지면 피 쏠림 같은 느낌 내고 그거는 이제 고혈압 느낌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상이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당뇨로 또 넘어가서 강의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주제 또는 이제 질병론을 보면 두 번째 주제인 당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이름 자체에 있듯이 소변에 당이 있다, 좀 글루코스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보통 혈당기를 갖고 손가락 끝에서 체크해서 얼마다 하면 그래서 많이들 체크를 하고 있지요. 이러한 당뇨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몸에 들어온 포도당을 적절히 근육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근육에 집어넣을 때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안 돼서 인슐린 부족했을 때 당뇨가 생길 수 있고 또는 근육에 대사가 부족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 운동을 안 했거나 비만이거나 그래서 근감소증에서 근육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2형 당뇨의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당뇨는 3대 합병증으로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눈에 생기는 망막변증이라든가 신장에 생기는 신장병증, 그다음에 신경에 생기는 신경병증들이 당뇨의 3대 합병증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대 합병증을 만드는 원인은 바로 혈관병증입니다. 이 당이 혈관의 겉에 과도하게 붙고 또는 이 혈관에 분포하는 신경에 포도당이 붙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붙음으로 인해서 혈관 수축과 이완이 부적절하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부적절하게 하게 되니까 눈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을 잘못해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을 잘못해가지고 콩팥으로 혈액이 잘 못 가고 신경도 똑같은 결과가 돼서 이러한 3대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 또는 3대 병증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시초는 혈관병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눈, 콩팥, 신경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당내 3대 합병증 마이크로 소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하지만 대혈관 합병증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자체가 또 문제가 돼서 되는 경우 그다음에
족부 궤양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그 당뇨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끝에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됩니다. 혈관이 아무래도 주행거리도 많고 신경도 주행거리가 길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손상이 돼서 족부 궤양도 되고, 또한 뇌 안에서 뇌출혈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죠. 이것들이 다 혈관 당뇨로 인해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잘못돼서 생기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저희가 오늘 다룰 것은 아니지만 급성 당뇨 합병증으로 제가 의사 돼서 이제 처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저혈당부터 꼭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쓰러져 있을 일이 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혈당증 속이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간에 쇼크 발생했을 때는 저혈당, 그래서 혈당 체크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저 의사 돼서 처음 배웠고, 실제 이러한 것으로서 수술장 입구에서도 제가 여러 명 어떻게 보면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당뇨 환자들 뭐 온갖 레지멘 갖고 해가지고 병실에서 내려오는데 이러저러한 일을 해서 수술 환자가 금식하거든요. 수술 환자는 되게 금식을 안 해요. 토하면 네네네. 또 폐 기능이 문제되니까 금식을 해서 네. 혈당 공급이 안 되는데, 또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과 인슐린을 정맥 주사로 주는데 그 과정에 좀 적절히 케어가 안 되거나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쇼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장 입구에서 쇼크 되면 무조건 혈당 빨리 체크하고 뭐 다 준비해 놓고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우전 급성 당뇨 합병증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당뇨병과 통증, 이 중에서 혈당이 많으면 이 신경에도 포도당이 붙고, 신경을 지배하는 혈관도 오작동을 해서 말초 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 손상하는데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통증을 전달하지 않아야 될 신경이 통증을 전달해 버리거나, 아니면 저리거나 찌릿하거나 뻐근하거나 아니면 이상감각 등 같은 신경 자체가 오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아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는 신경병증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래서 당뇨 있는 환자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막 신경전도 검사를 꼭 하시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을 때는 아까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통증의 민감도도 똑같이 증가해서 섬유 근통이라든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일 때는 온갖 신경이나 혈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감각이 저하되면 부딪히고, 우리가 발을 걸어 다니면서 항상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손상이 됐는데 어디 째졌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손상을 방치하게 돼서 감염이 되고 괴조 상태가 돼서 심지어는 당뇨발을 절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당뇨병에서 결체 조직이라고 하는 인대나 건도 포도당이 붙으면서 이제 두껍게 됩니다. 그래서 주부들도 많이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오십견,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은 인대나 건이 두꺼워지면서 그게 마찰이 되면서 생기는 통증들이 흔합니다. 그래서 당뇨일 때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긴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당뇨병에서 혈관병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흉통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나 흉통이 있을 때, 특히 당뇨병이 있을 때는 이런 가슴 통증 같은 거를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심장에 협심증인지 아닌지를 꼭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고혈압과 당뇨와 통증 상호관계에 있어서 제가 여러 원인들도 말씀드렸고, 아까 초반에 통증에 대한 검사에서 이런 뭐 한 4가지 정도 검사한다고 그랬지만 4가지보다 훨씬 많은 검사와 의학적 진찰을 하면서 원인이 뭘까? 이 통증이 당뇨에 의한 원인일까? 고혈압에 의한 원인일까? 또는 이런 고혈압이 통증 때문에 생긴 걸까? 이 당뇨가 통증하고 또 연관이 있을까 해서 이 세 개가 서로 다 맞물려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어떨 때는 증상이 있지만 어떨 때는 증상이 뭐 없기도 하고 또한 비슷하더라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꼭 이제 진찰을 잘 받으셔서 정확한 원인, 그래서 정확한 진단 그런 것을 하고 이러한 진단이 잘 되면은 그다음에는 요새 최근에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보다 치료의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와 통증을 서로 꼭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고요.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원인을 먼저 잘 찾아야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좀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스트민 님께서요. 혹시 통풍도 고혈압인 분들이 더 잘 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고혈압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디 조직에 잘 대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부족해를 하는 거죠. 통풍이라는 것은 이제 퓨린 대사가 잘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고혈압인 분들이 통풍 훨씬 잘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혈압일 때 항상 요산 유리객시들을 꼭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휴식님께서요. 그 알부민과 총단백 수치가 계속 낮은 쪽으로 나옵니다. 식사는 크게 줄이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반복됩니다. 영양 문제인지 다른 장기 기능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고 또 이 수치가 낮으면 어떤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먼저 올려주실래요? 먼저 안 올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알부민과 총단백 수치가 낮다. 이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간 기능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총단백질, 그 총단백질의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알부민이거든요. 그래서 알부민이나 총단백 이걸 뭐 거의 비슷한 말로 의료계는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간 기능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란 거는 인체 공장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알부민, 총단백 수치가 계속 낮게 나왔다.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 또는 간에 공급되는 영양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 문제인지 다른 장기 기능을 연결시켜 봐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영양 공급이 안 되면 간에서 아무리 공장을 해도 재료가 없으니까 알부민을 생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양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간에서 공장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알부민 등을 생산을 합니다만 재료가 꼭 영양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다른 장기의 호르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성장 호르몬에서 우리 성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을 딱 준비를 해줘야 간에서 공장에서 알부민을 만들지 그렇지 않고 거기 뇌하수체에서 같이 나오는 8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코티솔이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 코티솔을 많이 만들어야 돼. 성장 호르몬은 이제 지금 안 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부민 같은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애들이 키 안 큰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 많은 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라는데 항상 하한선에 가까우신가 봐요. 네. 추위를 많이 타고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도 검사 수치와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아까 또 갑상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렇죠. 지표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네. 말씀 주셨는데 네. 또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양의학적 관점에서 정상 하한치라고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갑상선 수치가 낮으면 추위를 많이 타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이다. 이러한 것은 많은 환자에서 봤더니 이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10중 8구에서 95% 안에 드는 것들을 되게 범위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추워. 그러면 그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갑상선 호르몬을 처방을 합니다. 또는 그것이 왜 갑상선
호르몬이 낮게 나올지, 갑상 호르몬이 정상이더라도 어느 정도 중앙치 정도의 정상이면 더 좋은 이런 증상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밖에 다른 부대 원인 같은 걸 찾고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원인을 탐구를 하고요. 급성적으로 아니 급하게는 저렇게 증상이 있으시면 저는 신사유도 뭐 비싸지도 않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흔히 말해서 의사들끼리 할 만한 보험 삭감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비싸고 그러면 보건공단에서 이거 왜 처방했니 뭐 기준이 안 되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몇십 원 단위여가지고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필요하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는 꼭 처방을 하고 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런 증상도 검사 수치의 정상 범위는 개인마다 저는 다르다고 합니다. 요새 최근에 개인 맞춤형 치료 뭐 맞춤형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뭐 정상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이게 획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되고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그림 보여드렸지만 아무리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증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스로이드 처방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일부 올려놔서 증상 없애면서 왜 그렇게 유지가 될까? 보통은 몸 안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올리거든요. 그래서 뇌하 수치에서 아까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코티솔 자극 호르몬 나왔듯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뇌하 수치에서 왜 그게 안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하고 또한 그런 것을 할 때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습증 같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도 출근 중님께서 혈당 수치는 크게 높진 않은데 배가 많이 나오고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숨은 당뇨 위험이라고 봐야 하는지 체형과 혈당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아까 처음에 슬라이드 보여드린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당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또는 근육 대사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근육이 각종 뭐 복부 근육도 있고 복근도 있고 뭐 왕자하는 그런데 거기에 지방이 있어서 뭐 술배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인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배가 있으면 또한 복부 안에 복강 안에 내장 지방이 많이 있으면 근육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죠. 그리고 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형이 근육으로 있으면 탄탄해지고 그렇지만 근육이 아니고 지방으로 있으면 축축 처지면서 대사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근감소증이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했습니다만 반대 입장에서 내장 지방이 많거나 근육이 적거나 이런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은 숨은 당뇨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젤님 질문 보겠습니다. 58세 여성분이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 복용 중이시고요. 당뇨는 전 단계, 그러니까 5년 전쯤 이렇게 진단 받으셨는데 당화혈색소는 6.2 정도 나오셨다고 합니다. 전 단계도 거의 진단 수치인데 이 상태로 약 처방이 안 되고 너무 오랜 기간을 두면 콩팥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크레아틴인 수치도 말씀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약을 약하게 먹을 수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 비슷하게 아까 인슐린은 지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슐린은 적절하게 이제 나온다는 가정하에 한쪽에서 소모를 하는 건 근육이지 않습니까? 근육을 정말 많이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이미 이제 당뇨약을 드시고 당화혈색소가 6.2까지 그러니까 뭐 치료하는 관점에서 6.2면 괜찮다고들 많이들 들으셨을 것이지만 5.7까지 정도를 이제 정상으로 보는데 6.2 정도 되면은 조금 높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 여성분들에서는 정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운동을 좀 많이 안 하셔요. 요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체력장도 없어져가지고 여성분들이 너무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이제 58세 정도 되면 근육이 별로 없으셔요. 그래서 저희 의원에서는 막 70대, 80대 환자분들도 운동시키거든요. 강제로 운동시킵니다, 그냥. 그러면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서 제 1번은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셔라. 그래서 근육을 키워서 아까도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포도당은 근육소로 쏙쏙 잘 들어갑니다. 근육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육이 안 만들어지면 저거를 해소할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약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약을 먼저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근육을 먼저 만드시고 저런 검사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점점 떨어지면 약을 줄이셔야지 나는 강력하게 운동 잘할 거야. 그러고서 약부터 줄이고 나서 근육 만들려고 그러면 또 큰 난관을 봉착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근육 만들고 검사하신 다음에 약을 천천히 줄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좀 더 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원식 원장님과 함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